훔친 게 아니라 주운 거예요. 믿어주세요. 누가 너 같은 거지 말을 믿어. 제 지갑 찾았다고 해서 왔어요. 훔쳐놓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누가 거지가 하는 말을 믿어. 누군가 흘린 지갑을 돌려주려 경찰서로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갑 속 신분증에 있던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여성,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복장을 입은 여성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본 순간 놀라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고 그녀는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너무 똑같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주운 지갑이 저와 그분의 운명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성입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가족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정작 저 자신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기억 속 유일한 어른은 보육원 원장님뿐이었고 그분마저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울역 뒷골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오늘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고 어제 주워 먹은 빵 한 조각이 전부였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11월 말에 서울은 벌써 겨울 문턱에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 힘들었지만 새 옷을 살 돈 따위는 애초에 없었죠.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과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쓸쓸함을 느꼈어요. 언제쯤 저도 누군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호기심보다 컸죠. 혹시 먹을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다가갔는데 뜻밖에도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갑을 집어들자마자 그 묵직한 무게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가죽향이 은은하게 풍겨났고 브랜드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죠. 이런 지갑은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것이었거든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오랫동안 갈등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수십만 원은 들어있었고 수표도 몇 장 보였거든요. 당장 한 끼 식사는 물론이고 며칠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프고 절박해도 남의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원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윤성아,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만은 지켜야 한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길이란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 지갑을 들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경찰이 저를 의심하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제 꼴이 워낙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째 씻지 못한 머리카락은 기름져 있었고 옷에서는 쓰레기 냄새가 났을 테니까요.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나같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럴 만도 했죠. 이런 곳에 제가 나타날 이유라곤 신고를 하거나 체포되는 일뿐일 테니까요.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접수대에 다가가자 김순경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젊은 경찰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에 이미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지갑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길에서 주웠는데요. 주인분께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김순경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지갑을 받아들며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러고는 제게 다시 시선을 돌렸죠. 어디서 주웠다고 하셨죠?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서요. 신분증 있으신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 같은 건 진작에 잃어버렸거든요. 정확히는 지갑재 소매치기 당했죠. 그것도 벌써 몇 달 전 일이었어요. 재발급받을 돈도 없었고 주소지가 없으니 받을 곳도 없었죠. 신분증이 없다고요? 김순경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성명이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강윤성입니다. 1996년 12월 15일생이고요. 제가 말하자 김순경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제 신상 정보는 확인됐나 봤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이 지갑 정말 주우신 거 맞나요? 혹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말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하지만 김순경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제 외모와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노숙자가 고급 지갑을 들고 와서 주웠다고 하니 누구라도 의심할 만했어요. 잠깐만요. 이 지갑 주인분께 연락드려 볼게요. 김순경이 지갑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확인하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왠지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하연주 씨시죠? 강남서 경찰서입니다. 지갑을 분실하신 신고를 하셨나요?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경이 몇 마디 더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었죠. 곧 오신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커졌어요. 혹시 지갑 주인이 저를 도둑으로 몰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제 외모와 상황상 의심받을 만했으니까요. 경찰서 안의 분위기도 어색했어요. 다른 민원인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아마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움츠러들며 시계를 바라봤어요. 벌써 30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서둘러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지갑을 찾으러 온 하연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어요. 급히 달려온 탓인지 숨도 가쁜 상태였죠. 김순경이 지갑을 내밀자 그녀는 두 손으로 받아들며 천천히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현금이나 카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들더니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분명 아기의 모습이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죠.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그 사진이었나 봤죠. 아마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추억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성의 슬픔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와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아픔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깊은 상실감이 제 마음에도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연주라는 그 여성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김순경도 당황스러워하며 물수건을 가져다 드렸죠.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뭔가 신성한 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엄습했죠. 그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별 말씀을 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지더니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김순경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죠. 하연주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더니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지갑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김순경이 받아냈어요. 괜찮으십니까? 김순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물 좀. 하연주 여사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김순경이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한참 동안 물을 마신 후에야 겨우 진정되는 것 같았죠. 저는 뭔가 제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불안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갑을 주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연주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뭔가 간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너무 놀라서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성 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몇 살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나이를 묻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죠. 28입니다. 그 순간 하연주 여사의 얼굴이 다시 하얘졌어요. 뭔가를 계산하듯 입술을 움직이더니 다시 물어봤어요. 1996년생이시군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하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어요. 가족은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하연주 여사가 또다시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었어요.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눈시울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럼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네요? 네. 아기 때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는 원장님이 키워주셨고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하연주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왜 제 이야기를 듣고 우는 걸까요? 김순경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윤성 씨. 하연주 여사가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윤성 씨가 제 남편과 너무 닮았거든요. 남편분이요? 네.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말이에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입모양까지. 정말 놀랄 만큼 똑같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5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남편과 제가 닮았다고 하니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우연도 있나 보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하연주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어요. 그때 김순경이 끼어들었어요. 일단 지갑 분실 신고건은 처리됐으니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할 말씀이 있으시면 밖에서 하세요. 하연주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저를 바라봤죠. 윤성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예. 식사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지갑을 찾아주신 고마움도 표현해야겠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녀는 분명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어요. 제 차림새를 봐도 함께 식사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죠.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연주 여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간단한 식사예요. 국밥 한 그릇이라도. 국밥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라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가 일어서려는데 하연주 여사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죠. 윤성 씨, 제발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간절함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만요. 하연주 여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치 큰 짐을 덜어낸 듯한 표정이었죠.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연주 여사는 앞장서서 걸어가며 가끔 뒤돌아 저를 확인했어요. 그녀가 안내한 곳은 경찰서 근처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가게였어요. 다행히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어서 마음이 좀 놓였죠.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기 돼지국밥 2그릇 주세요. 하연주 여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윤성 씨는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하연주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이곳저곳에서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노숙한다고 말하기는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제 상황을 짐작한 듯 했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죠.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고아원은 언제까지 계셨어요? 20살 때까지요.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왔어요. 그럼 그 후로는 계속 혼자.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드세요. 하연주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짠맛과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맛있으세요? 그녀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어요. 하연주 여사는 제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간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자신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체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먹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연주 여사가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서 본 듯한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으니까요. 윤성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하연주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고아원 말고는 별로 없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아기 때 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생일이 언제라고 들으셨나요? 12월 15일이요. 하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원장님 추정이거든요. 하연주 여사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충격받은 듯 얼굴이 하얘졌죠. 국밥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지갑을 주운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하연주 여사의 반응들이 모두 이상했거든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녀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때문에 더워진 저는 무의식적으로 낡은 셔츠에 윗단추 몇 개를 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연주 여사의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커졌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제 목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던 흉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셔츠를 다시 여몄어요. 하지만 하연주 여사는 계속 그 자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니 급기야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초승달 모양.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윤성 씨. 하연주 여사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 흉터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셨어요? 글쎄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뭐든 좋으니까 작은 단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흉터 하나 보고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별로 없어요. 원장님이 주신 몇 가지 물건이 전부인데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하연주 여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들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품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가진 전부가 들어있었거든요. 먼저 나온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낡은 일기장이었죠. 원장님이 제가 보육원에 올 때 함께 있었다고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요? 하연주 여사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흐려져서 아기 일기 같기도 하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 들여다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뭔가를 찾으려는 듯 했죠.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 한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이건 1996년 12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제 생일 추정일이에요.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때 제가 천주머니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어요. 반으로 찢어진 오래된 사진이었죠.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한쪽은 완전히 잘려나간 상태였어요.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선명했지만 아기는 너무 어려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진의 반쪽은 찢어져서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연주 여사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경직되더니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이게 어떻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아시는 분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연주 여사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 노숙자 같은 사람하고 돈 달라고 하나 봐. 요즘 수법이 다양해.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서둘러 사진을 다시 가져오려 했지만 하연주 여사가 놓지 않았어요. 이 사진의 남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단서가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니요. 그럴 리가.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해요. 하연주 여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 강현우예요. 윤성 씨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우리 대화를 엿들으며 웅성거렸죠. 저 여자 완전 바보네. 돈 많아 보이는데 저딴 사람한테 속아? 요즘 이런 수법으로 동정심 유발하더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상황에 휘말린 걸까요? 일어나세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하연주 여사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제 집으로 가요. 거기서 차근차근 얘기해봐야겠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집이라니, 갑작스럽게 무슨 소리인지요. 하지만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국밥집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연주 여사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왜요? 이상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집에 간다는 게. 그리고 아까 사람들 말도 들으셨잖아요. 하연주 여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슬펐지만 동시에 간절했죠. 윤성 씨, 저는 25년 동안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을 만났고 모든 게 일치해요. 얼굴, 나이, 흉터, 그리고 이 사진까지.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그녀의 말이 맞다면 제가 평생 찾던 가족을 만난 건데. 하지만 반대로 착각이라면 괜한 상처만 서로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보내는 게 더 후회스러울 테니까요. 택시가 멈춰섰어요. 하연주 여사가 문을 열고 저를 기다렸죠. 저는 망설였어요. 이 차를 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거든요. 윤성 씨, 제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결국 저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운전사가 어디로 갈지 묻자 하연주 여사가 주소를 말했는데 강남의 어느 고급 주택가였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서울역 뒷골목이 멀어져 가고 있었죠. 제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하연주 여사가 물어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는 건가요? 왜 안 돼요?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제 옷차림, 제 냄새, 제 모든 것이 그런 곳과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만약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택시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하연주 여사는 계속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점점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하연주 여사가 말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정말 이런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택시는 큰 철문 앞에서 멈춰 섰거든요.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규모였죠. 저는 문득 무서워졌어요. 이런 곳에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윤성 씨 내려요. 하연주 여사가 말했어요. 저는 주저주저 택시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울역 골목의 바람과는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차가운 바람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택 안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형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남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무야, 잠깐 들어와서 얘기하자. 하연주 여사가 말했어요. 최상무라는 그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죠. 형수님, 이런 사람을 집에 데려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무야? 아니, 저게 뭔데요? 거지 아닙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니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죠.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하연주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최상무의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됐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게 착각일 수도 있고 괜한 피해만 줄 수도 있었어요. 저 그냥 갈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요. 아, 연주 여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확인하고 가야죠. 하지만 최상무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과연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 일일까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런 세상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최상무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고개를 숙였죠. 형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최상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집에 데려오시다니. 상무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하연주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상무는 계속 저를 노려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혐오가 담겨 있었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갈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한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아서요. 안 돼요. 하연주 여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윤성 씨, 제발 들어오세요. 저택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건물이 있었죠. 제가 평생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하연주 여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최상무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죠. 형수님, 이 사람이 뭔데요? 어디서 주워오신 겁니까? 최상무가 무례하게 말했어요. 상무야, 말 조심해. 하연주 여사가 단단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아니, 진짜 이상해요. 갑자기 노숙자를 데려와서는 노숙자라고 해서 사람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하연주 여사가 화를 냈어요. 저는 더욱 위축됐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괜히 와서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압도당했어요.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죠. 앉으세요. 하연주 여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더러운 옷으로 저런 고급 소파에 앉아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하연주 여사의 재촉에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만 앉았어요. 차라도 드릴까요? 하연주 여사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최상무가 우리 앞에 섰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자, 그럼 이제 말해보세요. 최상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수님한테서 뭘 노리는 겁니까? 네. 저는 당황했어요. 돈이죠? 아니면 다른 뭔가를 노리는 건가요? 상무야. 하연주 여사가 화를 냈어요. 형수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아요. 동정심 유발해서 돈 뜯어내려는 거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기꾼이라니,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요? 최상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연주 회장님 지갑 주워서 연극하신 거 아닙니까? 미리 계획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정말 우연히 주운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이 넓은 서울에서 하필 회장님 지갑을? 최상무가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지만 듣고 보니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거든요. 상무야, 그만해. 하연주 여사가 말렸어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최상무가 고집했어요. 그때 하연주 여사가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최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죠. 내 결정이야. 윤성 씨를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할 거야. 뭐라고요? 최상무가 깜짝 놀랐어요. 정원사로 고용할 거야. 숙식과 월급을 제공하고. 저도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정원사라니,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최상무가 소리쳤어요.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판단할 일이야. 그룹 이미지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가 뭔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최상무의 말에 저는 더욱 작아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냥 갈게요.
앉아요. 하연주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해요. 하지만 최상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여기서 뭘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모른 척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같은 인간들이 뭘 노리는지. 저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너 같은 인간이라니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형수님도 이상해요. 왜 이런 거지한테 동정심을 보이는지. 상무야? 하연주 여사가 화를 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봐요.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겠고 냄새나고.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니 너무 창피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해. 연주 여사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형수님이 너무 순진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시네.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거든요. 괜히 와서 이런 일만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갈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요. 하연주 여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윤성 씨는 제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최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아들? 최상무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요. 모든 증거가 일치해요. 형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25년 전에 죽은 아기가 어떻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최상무가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그냥 혐오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경계심? 아니면 두려움? 설마 진짜 믿고 계시는 건 아니죠? 최상무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사기에 속으시다니. 사기가 아니야. 하연주 여사가 소리쳤어요. 그럼 뭐예요? 이 더러운 거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인 척 하는 게 말이 돼요? 더러운 거지라는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맞는 말이었지만 너무 아팠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왜 왔어? 왜 형수님한테 접근한 거야? 그냥 지갑을 돌려드리려고. 거짓말. 최상무가 소리쳤어요. 계획된 거 맞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말 아니에요. 저도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저분이 부탁하셔서 따라왔을 뿐이에요. 부탁한다고 진짜 따라와? 굳이 왜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혀? 괴롭히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괜히 와서 이런 일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윤성 씨, 하연주 여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저 진짜 갈게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한 일로 귀찮게 해드려서. 하지만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온몸이 떨렸거든요. 일어나. 최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 상무야. 하연주 여사가 화를 냈어요. 형수님,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할 수는 없어요. 저는 겨우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 문 쪽으로 향했죠. 하연주 여사가 제 뒤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최상무를 똑바로 쳐다봤죠.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최상무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제가 가난하고 더러워도 저는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남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최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믿기지 않나 봤죠. 이놈이 지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양심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남의 아픔을 짓밟으면서도 떳떳한가요? 이런 건방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죠. 하연주 여사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철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할 말을 했거든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거지일까요? 가난하고 더러워도 저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남을 속이거나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더러운 건 누구일까요? 거리에는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한테 굽신거리지 않겠다고. 제가 비록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하연주 여사는 좋은 분 같았어요. 하지만 최상무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저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저는 정말 그녀의 아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윤성이 아니라는 것. 오늘 밤을 경계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오기,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작은 불꽃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당당하게 서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 뒷골목에서 잠이 깼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이었죠. 차가운 바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 하연주 여사가 서 있었죠. 새벽 6시쯤 되었을 거예요. 윤성 씨, 찾기 힘들었어요. 그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어제 약속했잖아요. 정원사로 일하기로요. 하지만 어제 그분이 상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해요. 하연주 여사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어제 밤새 많은 생각을 했나 봤죠. 저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최상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피한 것 같았죠. 하연주 여사가 저를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정원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잎사귀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지 끝들이 말라 있었거든요. 이 나무요. 하연주 여사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5년 전에 심었어요. 제 아들이 태어나던 날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이면 제가 태어났을 때와 같은 시기였죠. 남편과 함께 심었는데 요즘 들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정원사도 포기했어요. 저는 나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확실히 상태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어요. 아직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뿌리를 좀 살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저는 나무 밑둥 주변에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맨손으로 파다 보니 금세 손이 더러워졌죠. 하지만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나무 뿌리에 철사가 여러 겹 감겨 있었거든요. 아마 어릴 때 지지대를 묶어두었던 철사가 그대로 남아있었나 봐요. 나무가 자라면서 철사가 뿌리를 조이게 된 거였죠.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조심스럽게 철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단단히 박혀 있어서 쉽지 않았죠. 손가락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육원 마당에도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자리였죠. 그 나무 그늘에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윤성아, 나무도 사람과 비슷해. 뿌리가 자유로워야 잘 자란단다.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더욱 열심히 철사를 풀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철사가 풀렸을 때 나무 뿌리가 한결 편해 보였어요.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면 회복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연주 여사가 제 손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손이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요. 나무가 살아날 수 있다면요. 그 순간 하연주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말에 뭔가 크게 감동한 것 같았죠. 정말 고마워요, 윤성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색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돌아보니 최상무가 서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최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상무야, 윤성 씨가 나무를 살렸어. 하연주 여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최상무가 나무와 제 더러워진 손을 번갈아 봤어요. 그러고는 비웃듯 웃었죠. 거지 주제에 정원사 흉내내네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상무야. 하연주 여사가 화를 냈어요. 형수님,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래요? 철사 좀 푼 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래도 나무를 살렸잖아.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요. 별거 아니라면 왜 다른 정원사는 못했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최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대들었다는 게 못마땅했나 봤죠. 뭐? 이놈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최상무가 코웃음 쳤어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실을 안다고?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최상무가 제게 다가왔어요. 위협적인 몸짓이었죠. 권리? 너 같은 거지가 무슨 권리를 말해? 상무야, 그만해. 하연주 여사가 말렸어요. 하지만 최상무는 계속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형수님, 이런 사람을 왜 계속 두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는데. 윤성 씨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 사람? 최상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이런 거지가? 그 순간 저는 뭔가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야? 떠돌이? 노숙자. 가난해도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보다 마음은 깨끗할 거예요. 최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죠. 이런 건방진. 네가 감히 나한테. 상무야. 하연주 여사가 큰 소리로 말렸어요. 그만해. 하연주 여사가 제 앞에 서더니 최상무를 막았어요. 윤성 씨를 건드리지 마.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최상무와 하연주 여사가 대립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상무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마치 저를 완전히 제거해야겠다는 듯한 위험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나무를 살렸다는 성취감도 있었고, 하연주 여사가 저를 보호해준 것도 고마웠거든요. 정원 한 구석에서 저는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나무의 철사를 풀어주면서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혹시 저도 뿌리를 조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과거의 상처,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조이고 있는 철사 같은 건 아닐까요? 나무처럼 저도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최상무 같은 사람들이 계속 저를 공격해 올 테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겠어요. 나무가 25년 동안 버텨온 것처럼 저도 끝까지 버텨보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희망적인 신호 같았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원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나무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고, 하연주 여사도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최상무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저택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연주 여사의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연주 여사가 사무실에서 금고 앞에 서 있었죠. 금고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금고에 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수표들과 중요한 서류들까지. 그 순간 최상무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아니라 뭔가 계산된 표정이 있었어요. 형수님, 무슨 일입니까? 최상무가 물어봤어요. 금고가 털렸어. 비자금 수표 10억 원어치와 기밀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어. 뭐라고요? 최상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왠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언제부터 없어진 건지 모르겠어. 어젯밤까지만 해도 확인했는데. 최상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음험한 것이 담겨 있었죠. 형수님, 혹시 최근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최상무가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상무야, 무슨 소리야? 하연주 여사가 화를 냈어요. 형수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온 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라고요?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신분도 확실하지 않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였죠.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짓 안 했다고? 최상무가 비웃었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증거가 있나? 어젯밤에 뭘 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젯밤에는 제 방에서 혼자 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형수님,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최상무가 말했어요. 일단 알겠어. 신고하자. 하연주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조사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상무야, 신고만 한다고 했어. 그렇게 함부로 윤성 씨를 범인으로 몰지 마. 하연주 여사가 항의했어요. 형수님, 이건 10억 원짜리 사건이에요.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최상무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이 사람이 최근에 들어온 정원사입니다. 신분이 불분명하고 전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과는 없어요. 제가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형사가 저를 제지했어요. 차례대로 조사할 테니까요. 형사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금고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죠. 일단 이분 방을 수색해봐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수색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절차상 필요한 일입니다. 형사들이 제 방으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죠. 하연주 여사와 최상무도 뒤에서 따라왔어요. 제 방은 아주 작고 단순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수색할 것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형사가 옷장을 열어보고 책상 서랍을 뒤져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건 나오지 않았죠.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형사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천장 말씀이세요? 형사가 의자를 가져와 천장의 환기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천장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진 거였죠. 봉투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수표들과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게 뭔가요? 형사가 저를 째려봤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경악해서 소리쳤어요. 저런 건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다고요? 당신 방 천장에서 나왔는데요? 누가 숨겨둔 거예요? 저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상황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제 방에서 도난당한 물건이 나온 거니까요. 강윤성 씨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안 돼요. 제가 발버둥 쳤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잠깐만요. 하연주 여사가 말려섰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형수님,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최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윤성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형사가 제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에 감기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제가 울부짖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 말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형사가 매정하게 말했어요. 저를 끌고 나가는데 하연주 여사가 뒤따라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죠. 윤성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 정말 안 했어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하연주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컸나 봤죠. 제 방에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저를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차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돌아봤어요. 하연주 여사가 저택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뒤로 최상무가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 아닙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저 진짜 아니라고요. 차 문이 열렸어요. 형사가 저를 밀어넣으려 했죠.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그 순간 하연주 여사의 몸이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요. 저 역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엄마, 저 진짜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하연주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최상무가 그녀를 막아섰죠. 형수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런 연기에 넘어가시면요.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연주 여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믿고 싶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차가 출발했어요. 저택이 점점 멀어져 갔죠.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아니, 뻔하죠. 최상무 외에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분도 불분명하고 과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죠.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형사가 물어봤어요. 안 했다니까요. 증거가 있는데 계속 부인하면 형량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안 한 일을 인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28년간 살면서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갑자기 하연주 여사가 면회를 왔다는 거였어요. 면회실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윤성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열었어요. 네.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정말요?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을 거예요. 꼭 당신의 무죄를 증명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하연주 여사의 말에 저는 희망을 되찾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최상무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하연주 여사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결백하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겠어요. 하연주 여사가 면회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선 후 저는 유치장에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정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연주 여사가 다시 경찰서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제 아들의 물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연주 여사가 담당 형사에게 말했어요. 아들이라는 말에 형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윤성은 제 친아들입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하연주 씨,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연주 여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초음파 사진, 흉터, 반쪽짜리 사진까지. 형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들었지만 변호사가 나서서 법적 절차를 요구했죠. 일단 압수품을 확인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연주 여사는 제 물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낡은 옷까지, 수첩,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까지. 이게 뭔가요? 형사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윤성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마 보육원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하연주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들어봐도 될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연주 여사는 조심스럽게 카세트 플레이어를 받아들었죠. 낡고 녹슨 기계였지만 아직 작동할 것 같았어요. 건전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사가 건전지를 가져왔어요. 하연주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건전지를 끼웠죠. 그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레덴 테이프라 그런가 봤죠.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윤성이 잘 자거라. 그 순간 하연주 여사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마치 벼락에 맞은 것 같았죠.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현우.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테이프에서 계속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윤성아, 아빠가 자장가 불러줄게. 잘 자거라, 우리 아들. 하연주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목소리는 분명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남편, 강현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연주 씨, 괜찮으세요?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하연주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테이프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거든요. 테이프는 계속 재생됐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죠. 윤성아, 아빠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세상은 때로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단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란다. 하연주 여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이 너무나 남편다웠거든요. 항상 남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 윤성이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렴. 아빠처럼. 아니, 아빠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렴. 그때 테이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녹음 당시 아기였던 제가 운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죠. 깼구나.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비록 몸은 함께 있지 못해도 마음만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하연주 여사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마치 예언 같았거든요. 남편은 정말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났고 아이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우야. 그녀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꼭 안고 울었어요. 형사와 변호사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연주 씨, 이 목소리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남편이에요. 25년 전에 죽은 제 남편 강현우예요. 하연주 여사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럼 이 테이프는 윤성이가 아기였을 때 녹음된 거예요. 남편이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윤성의 나이, 흉터, 닮은 외모,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인 카세트 테이프까지. DNA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당장 해주세요. 하연주 여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테이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죠. 아마 하연주 여사의 목소리였을 거예요. 여보, 우리 윤성이 정말 예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아들이니까. 이 아이가 컸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나처럼 잘생기겠지. 하지만 성격은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 착하고 따뜻하게. 하연주 여사가 더욱 격하게 울었어요.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사랑이. 하연주 씨, 이제 확실해진 것 같네요. 형사가 말했어요. 강윤성 씨가 정말 당신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25년 만에 찾은 제 아들. 형사가 급히 다른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절도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알고 보니 피해자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일단 강윤성 씨를 석방 조치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연주 여사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1시간 후 저는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석방이었지만 이유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증거가 나왔다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어요. 네, 당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형사가 설명해줬어요. 하연주 여사가 제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꼭 안아주었죠. 윤성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절도 사건은 어떻게 하죠?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강윤성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윤성 씨를 함정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연주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최상무를 떠올린 것 같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성이를 모함하려는 누군가가 있어요. 구체적인 용의자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그렇게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제가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경찰서를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지켜줄 가족이 있다는 것. 윤성아. 하연주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진짜 집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꿈꿔왔던 그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최상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지켜줄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가족도 있으니까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카세트 테이프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족을 지키겠다고.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다음 날 하연주 여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린 진짜 범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윤성아, 엄마를 믿어. 하연주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그녀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보안 전문가, 변호사,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상무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이틀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저택에 설치된 CCTV에 모든 것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가 제 방에 몰래 들어가서 천장에 훔친 물건들을 숨기는 장면까지. 이것 봐. 하연주 여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최상무가 새벽 2시경 제 방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천장 환기구를 열고 무언가를 숨기는 장면까지. 이제 확실해졌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연주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최상무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CCTV 영상, 지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금고 열쇠까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겠지. 하연주 여사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최상무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들었거든요.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후 하연주 여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연주 여사가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2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죠. 강윤성, 저희 그룹의 정식 후계자이자 제 친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나오라는 신호가 왔어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섰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세요. 강윤성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진짜 아들이 맞는지, DNA 검사는 했는지. 하연주 여사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DNA 검사 결과 제 아들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들도 모두 일치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노숙자 강윤성이 아니라 대기업 후계자 강윤성이 된 거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것,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연주 여사와 함께 저택에 정원을 걸었어요. 25년 전 제가 태어났을 때 심었다는 그 나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죠. 윤성아, 하연주 여사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이 나무처럼 우리도 새로운 뿌리를 내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윤성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건 단순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하연주 여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하자. 우리가 가진 걸 나누면서 살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프로젝트였어요. 윤성 회장님, 쉼터 개소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쉼터 개소식 날, 저는 서울역 뒷골목에 갔어요. 제가 살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곳에서 새로운 쉼터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사람들에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장을 입고 있는 제가 노숙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나 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쉼터로 왔어요.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잠자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저녁 무렵 저는 하연주 여사, 아니, 엄마와 함께 쉼터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윤성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말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서울역에서 자주 봤던 분이었죠. 젊은이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부자가 되었다고 옛날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절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말씀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네, 아버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저택에 도착해서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족과의 식사였죠.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윤성아, 행복하지? 엄마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아들을 되찾았으니까. 식사 후 저는 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그 나무가 보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요. 저도 그 나무처럼 새로운 뿌리를 내렸어요.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제 새로운 뿌리가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쓰레기통에서 지갑을 주운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만약 그때 양심을 저버렸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세상에는 기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이제 저에게는 지킬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쉼터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더 많은 사람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거예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희망적인 빛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정말 행복한 잠자리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면 언제든지 담장위 라디오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 DJ 임영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